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5월 23일입니다. 14년 전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이런 걸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나름 짚어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하면 의례 노무현 정신이라는 말이 따라 붙지요. 노무현 정신은 무엇일까요? 저마다 여러 가지를 꼽겠지만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애정, 부당한 것에 끊임없이 맞서 싸우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을 던졌던 모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은 타협해야 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했던 대통령으로 기억합니다. 오늘따라 그가 많이 생각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회의원, 서종욱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는 날인데요. 댓글에 노무현 대통령 그리는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임금님교의 캔디님, 제가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은 인간애라고 생각합니다. 21도 한라사님은 항상 숫자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슈퍼챗 90523 9523원을 쏘아주셨습니다. 2009년 5월 23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언론의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는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일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카르디아님 만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보내주셨고요. 소환최님 슈퍼챗 만원 보내주시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이런 글 보내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패널들께서 생각하시는 노무현 대통령 어떤 분이었는가 좀 듣고 싶은데, 김유정 의원께서 가장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민주당 대변인이셨죠. 그래서 서거 성명을 내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날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고요. 그날에 이제 새벽에 정세균 대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들었냐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정신없이 이제 그 일을 했었는데, 누가 왜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최후를 맞게 했는지 역사와 국민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로 시작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한 서너 차례 뵀었고요. 만날 때마다 참 인간적이고 따뜻한 분이다. 그게 가슴에 가장 와닿았던 그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서 항상 목소리를 강하게 내셨던 그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정권에서 특히 노동자에 대한 탄압, 노동자에 대한 노조를 범죄시하는 이런 이 정권의 모습을 목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뭐 제주 강정마을 가서 그 결단, 본회의장 결단을 뭐 존경한다고도 했고, 또 김건희 여사 증언에 따르면 영화를 보고 뭐 2시간 동안 울기도 했다. 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TV 예능 프로 나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도 부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단순히 존경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분의 뜻, 그분의 철학, 또 정치적인 노선 이런 것들을 좀 이어받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진정한 존경이 아닐까 싶어서 예. 특히 지금의 노동자에 대한 이런 탄압은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라도 당장 멈춰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께서도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련된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노무현 현상의 세대죠. 노무현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30대인가 그때 돌풍이 일어났는데 30대는 약간은 우리 늦은 편이었고 20대들이 더 심했죠. 근데 하여간 우리 또래들이 굉장히 열광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비슷했고 사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보였던 대통령 하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약간 이렇게 가식적인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굉장히 솔직하고 대통령이 우리랑 같은 진짜 그야말로 같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었거든요. 저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고 저는 사실은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 두 분을 존경을 해요. 예. 물론 김대중 YSDJ도 훌륭하시죠. 그리고 그분들도 워낙 탁월하신데 조금 더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존경한다 이러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이세요. 예. 근데 이분들은 노선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저는 그 두 분 다 굉장한 애국자였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사명감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다른 그 사명감이 그분들의 그 연설에서 묻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비슷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의 노선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그런 어떤 애국심과 사명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예. 이렇게 많이 또 진보 쪽에서는 비판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한 걸 보면 가장 합리적 보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중도 보수 같은. 예. 어떻게 보면 그분이 옛날에 주장했던 것들은 지금 와서 보면 그다지 진보적인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가장 합리적 보수였고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어떤 일반 보편적 상식에 입각해서 본인의 생각이 조금 더 진보적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게 애국심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까지의 대통령은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시대 정신과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분들이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면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아주 오래된 그 어떤 단련과 투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어디선가 영입돼 가지고 갑자기 대통령 된 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후의 대통령들보다 노무현 대통령까지는 상당히 우리 국가 에너지가 어쨌든 당선될 때도 그렇고 상당히 모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예. 뒤에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으셨죠. 이렇게 그 대통령이 되려고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그 여건이 성숙해서 된 게 아니라 약간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그 다음 정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돌아가신 부분은 저는 우리가 정치의 어떤 극단의 트라우마가 우리나라 되게 심한데 그 트라우마의 그 상징적인 게 이제 진보 쪽에서는 노무현 진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고 보수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다 이렇게 예.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생각할 걸 굉장히 많이 던져주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해주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였다. 합리적 이런 부분은 좀 신선하네요. 아니 지금 제가 보면 지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것이 그냥 보편적인 어떤 중도 내지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도 개혁 정도라고 봐야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예, 뭐 그렇게 국민들의 생각할 어떤- 수도 네. 있고, 예, 아무튼 그렇게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되게 지금 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 노무현 정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노무현 정신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지역구도 타파, 지방 분권, 탈권위와 수평적인 리더십,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애정, 상식이 통하는 사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분 얘기를 들어봤지만 특별한 분이었어요. 특별하신 분이었죠. 우리 나라에 이렇게 실패하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좀 놀라게 했고 대통령이 돼서도 거침없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줬던 분으로 우리가 또 기억하는데 노무현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려운 처지에서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하지만 성공하고 나면 자기와 친구들을, 자기의 옛날 친구들을,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외면해버립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도 방관해버립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박진영 부원장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 연설이 참 울림이 컸어요. 그렇죠. 저는 그러면 사랑하는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도 있었고요. 반미면 어때? 뭐 할 예. 때는 그 행사를 제가 주관도 했었고. 오. 예. 근데 참 굉장히 서민적이신 분이죠. 저는 이제 89년도에 처음 뵀는데 그때 제가 대학생 때인데 우리 행사 끝나고 제 여관방에 맥주 사들고 오셔가지고 같이 맥주 마시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6일장인가 7일장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제가 그 봉화에 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둘째 딸이 그때 돌이었는데 돌잔치를 제대로 못했어요. 예.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본질은 불의에 대한 저항의식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여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셔서는 먼 발치를 보면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 선구자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도 대통령이 여러 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의 운영 방침은 노무현 대통령 때 세운 2030 계획에 기초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 모든 관료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남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하면은 사람, 인간 그런 말들이 많이 가장 떠오르죠. 우리 현대사 돌아보면 바보가 두 분 계셨어요. 바보 노무현, 바보 김수환, 추기경. 왜 그분들을 우리가 바보라는 애칭으로 부릅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 뜻을 버리지 않는 그런 우직함, 반듯함, 정직함, 소신 뭐 이런 것들일까요? 우리 서종욱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하면 어떤 생각합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제가 모 재벌 회장을 만나봤더니 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치 자금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게 다 청와대나 정치 자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돈을 안 받더라. 이거는 이제 팩트 같아요. 재벌 회장들도. 저는 정주영 회장한테 그때 집어 던지면서 청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이 첫째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국익을 많이 생각했어요. 예.
예를 들어 이제 미국과 FTA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또는 이제 군대를 파견한다든지 제주의 해군 기지라든지 저는 지지율이 손해를 보고도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 이 점을 두 번째로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노무현 대통령 수사부터 우리가 이게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 봐요.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 구속까지는 역사 바로 세우기지 정치 보복은 아니에요. 물론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또 김대중 특검 북한 것도 이게 저는 보복은 아니라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한 거 이때부터 이게 정치 보복이 시작된 거다. 저는 그걸 정치 보복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뭐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도 10분의 1은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먼지 털듯이 털다가 결국에 불행한 일이 생겼고 이때부터 이게 저는 정치 보복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지금 윤석열 정권까지 지금 이게 정권이 바뀌면 검찰들이 뭐 수백 명씩 잡아야 했잖아요. 이 정치 보복의 고리를 저는 끊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마음이 좀 편해져서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서정욱 변호사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그런 분이에요. 그렇구나. 예. 네. 우리 근데 이현주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검찰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게. 예. 그 전까지는 노무현 그냥- 대통령 서거 그 즈음이 네, 예. 그 전까지는 사실은 검찰이 어떤 특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시대적 과제를 정권과 국민적인 어떤 명령을 받아서 하는 수준에서 이제 검찰의 소명에서 끝났다고 보는데 그 다음부터는 검찰이 이제 이렇게 전면에 나서면서 언론 플레이를 막 하고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그 대상과 대상이 되는 피의자하고 거의 정치 투쟁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변해갔다고 보거든요.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검찰 보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검찰 개혁에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강금실 법무부 장관 통해서 검찰 개혁하려고 하고 검사와의 대화에서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죠. 검찰이 그때부터 권력화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냥 두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 개혁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검찰로부터 이렇게 되치기를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노무현 대통령 국익을 위해서는 참 그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타협해야 될 것,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 절대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고 기존 전통적인 권위라도 잘못된 거라면 타협하지 않는데 파병이라든지 FTA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타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착잡하고 민족 정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독도 문제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였던 입장 그 부분은 정말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을까 싶어서 독도 관련 발언 한번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 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 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예. 김유정 의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저런 대통령의 말씀인 거죠. 지금 국민의 자존감이 정말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 얘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설명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시찰단이 또 이제 떠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설명도 들을 수가 없고 대통령은 외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그냥 하나씩 뭔가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존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가 고려에 찬 결단, 뭐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가서 막 그 목매이는 그 울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울먹이면서 그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인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국익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릴 때는 최소한 국민을 설득하려는 왜 이렇게 내가 하려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 설명을 하셨던 분이고 예. 지금 윤 대통령은 그런 절차는 다 생략하고 그냥 국민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독도 문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모든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더 자존심 바닥에 난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소위 이 외교적인 위상에 있어서도 글로벌 호구라는 정말 마뜩지 않은 별명까지 얻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한다고 그냥 말해서 똑같이 되지는 않죠. 어떤 점을 존경하는지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그 비슷하게라도 될 수 있을 텐데 말로만 존경한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현주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인식 어떤 그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외국에 관련된 발언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인식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그 참배를 하셨잖아요. 위령비에 한국인 위령비 그 히로시마 원폭에 한국인 위령비에 참배하셨는데 그 원폭에 대해서 추도하는 것은 전 동의합니다만 왜 하필 이 시점에 추도를 하느냐. 왜냐하면 그 원폭으로 인해서 그 어떻게 보면 일본이 바로 즉각 항복을 했고 결국 우리는 그 발사적이고 독립을 한 상황이라서 이 원폭 굉장히 우리 입장에선 특히 히로시마 원폭은 그냥 단순하게 개인의 차원에서는 추도하고 다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서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왜 거기 가지 않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서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이니까 한국인 미령비니까 가서 추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번에 사실은 일본 총리하고 같이 가서는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일본이 마치 피해자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역사의 전반적인 어떤 맥락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들러리 선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저는 역사의식 이전에 뭐가 문제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면 아까 그 연설에서도 그렇지만 본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관계에서의 우리의 전략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족하시다. 그래서 독도는요, 영토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섬이지만 이 동해안의 영해에 대한 지배권을 모두 결정하는 그 툴이에요. 그렇다면 이 독도는요, 우리가 외교에서 보면 국가이익, 우리 국익 하잖아요. 그럼 핵심적 국가이익이라, 이건 뭐냐면 전쟁이 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이익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영토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독도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거하고도 다르다. 여기서 밀리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설마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저는 이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본인이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으로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자각이 좀 예. 부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국 변호사, 사법시험 1차 과목에 국사가 들어가지 않나요? 이따가 제가 시험 볼 때 있다가 나중에 빠졌는데요. 나중에 빠졌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시험 볼 때는 있었나요? 예. 예, 시험 용어로만 공부를 했을까요? 근데 저는 저번에 제가 방송할 때도 한번 그 김훈 작가의 남한산성을 예. 인용했잖아요. 그때 남한산성에 항복 문서를 쓰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게 찢어버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저는 이게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 봐요. 우리 구한말에도 개화파도 있고 위정척사파도 있어요. 저는 이게 어느 하나가 옳고 어느 하나는 게 틀렸다고 안 봅니다. 지금 이게 보수 진보 외교도 마찬가지. 의견 대립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진보 진영에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동북아 균형자, 균형 외교, 그다음에 중국, 미국 다지는 실용 외교, 이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것도 나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에 입각한 원칙 외교,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 그다음에 법치, 인권, 이런 게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원칙 외교를 하자. 그래서 한미일 동맹을 좀 이게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부에서는 그럼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멀어져 되느냐 이런 게 비판도 있어요. 저는 뭐 충분히 우려 그거 이해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어느 하나가 절대 옳고 나머지는 악이고 우리 선이다 이런 거 좀 버리고 정말 이게 보수 진보가 머리만 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게 서로 좀 이게 진지하게 허심탄회하게 토론해보는. 그래서 제가 스픽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니 정말 그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국사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단순히 비아냥거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걱정이 하나 있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만한 공부가 돼 있냐 하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를 만났을 때 독도 얘기가 나왔냐 안 나왔냐를 두고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갔던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안 나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왔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묵묵부답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대통령이 공부를 했다면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완전한 프로토콜이 딱 있습니다. 독도 주장을 일본이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그게 끝나가요. 거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런 걸 공부를 안 해놓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어떻게 되나? 공부를 해야죠. 대통령이 됐으면. 그러니까요. 지금 이 앵커님처럼요.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분이 국민의 5, 60%가 넘잖아요. 현재 과반이 넘잖아요. 이거는 이제 윤 대통령도 좀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항상 대통령은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어야 돼요. 어떻게 우쪽에 있는 눈과 우쪽에 있는 귀로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저기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는 분한테 앵커님 제가 촬영도 많이 했습니다. 스펙스 프로도 그렇고 저는 그 목소리를 저도 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우려는 뭐 충분히 저는 그런 비판은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고뇌를 많이 했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 이렇게 그냥 걱정을 하는 그러니까 분들이 많아요. 그 지점에서 제가 보수의 입장에서 사실은 더 걱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 핵심적인 국가 이익의 문제거든요. 보수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가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철학 또는 이제 우리가 외교사라든가 외교 전략이라든가 어떤 외교 우리 국제 정치의 역사라든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핵심적 국가 이익이 테이블 위에 갑자기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당황하고 그냥 막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요, 그 전문가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럼 얘기를 듣고 코치를 받아서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신중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역사관 이런 걸 다 떠나가 대통령인데 설마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어떤 다른 사람한테 전문가들의 얘기를 안 듣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부족한 식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서는 뭐 충분한 경험은 있겠죠. 하지만 다른 분야는 완전히 문외한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자신이 없으면 물어보거나 또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좀 신중하게 있으면 아니면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내가 대통령이니까 적당히 이래도 되겠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본인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듣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잠깐 있다 나온 대변인 얘기가 60분 중에 59분을 당신 얘기를 한다 이런 증언을 했겠죠.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객관적, 역사적, 실효적으로 이미 다 우리 거라는 거는 뭐 만천하가 아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쉽게 풀어서 할 컨텐츠가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은 조금 당당했으면 하는 거죠. 당당했으면 하는 거죠. 왜 힘없는 노동자나 서민에게만 당당합니까? 와서 큰 소리 치고. 그러지 말고 미국에 가서도 도청 문제가 잘못됐으면 이건 나쁜 겁니다. 제발 방지해야 됩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주고, 일본에 가서도 독도 우리 땅이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당당함을 보여달라는 거죠. 무슨 굉장히 어려운 얘기, 뭐 역사적 배경 이런 거 다 빼고라도 우리는 왜 국익에 또 실리적 외교를 못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한테 떳떳해야 당당할 수 있고 아는 것이 있어야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참 노무현 대통령 아까 독도에 관련된 연설 들을 때 박진영 본장 참 그 좀 가슴이 뭐 웅장해진다고 그럴까요? 자부심이 생긴다고 그럴까요? 그래 저런 게 대통령이지. 대통령은 저래야지. 대통령은 저 정도 얘기를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 연설 들으면. 저 연설이 그 명연설로 핸드폰에 이제 통화 연구용으로도 쓰였던 연설이에요. 특히 이제 그 내용적인 부분 말씀해 주실 때 형식적으로도 보면요. 2주를 넘지 않아요. 한 문장이. 굉장히 단문으로서 정제되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기념사와 정말 비교됩니다. 광주 정신, 인권, 민주주의가 수식어가 돼가지고 AI와 첨단 과학으로 발전한다라고 섞여가는 한 6-7줄 뭐 복문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문장적으로도 잘 쓰여지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대통령 연설문 누가 쓰는지도 좀 비판의 거리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이제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전 검사라는 직업군에 대해서도 회의가 들어요. 그것도 공무원인데 그 30년, 40년 했는데 그 정도로 국가관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영화 넘버3라고 기억나세요? 예. 거기 보면은 조폭입니다. 조폭 이야기인데 잿더리가 일본 야쿠자하고 싸움이 나요. 독도 문제로 싸움이 나요. 다케시마는 누구 것이냐 이렇게 싸움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조폭들도 독도 이야기만 나오면 일본 야쿠자하고 싸울 정도로 늘 이 매뉴얼에 준비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지금 또 위령탑 이야기 하시는데 역대 대통령 그 한국인 위령탑이 있는지 몰라서 안 갔겠어요?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일본을 피해 국가인 것처럼 인정해 두는 게 되는 거고 거기 가게 되면 그제는 무조건 한국인들이 강제징용이 되어서 와서 여기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증돼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보수냐 진보냐 아니에요. 대부분의 보수 대통령도 안 갔잖아요. 대부분의 보수 대통령들도 독도를 지키는 데는 다 한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역사관과
이 대통령으로서의 국가의 영토를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이 부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헷갈리는데 사실은 보수야말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합리적 보수인 것 같다. 지금 와서 보면 이런 말씀 드린 게 자주국방에 대해서 되게 투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외쳤던 게 자주국방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이 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저쪽 편이면 보수다. 이거는 굉장히 얕은 생각이죠. 오늘 노무현 대통령 14주기를 맞이해서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서 노무현 정신이 무엇이었을까 돌아봅니다. 왜 노무현 정신을 지금 이 시기에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지금 정부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가, 이런 궁금증을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어제 의정부에서인가요? 집회하는데 그 한 신부님의 강론 제가 기사로 봤습니다만 참 공감하는 국민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나치게 비판했기 때문에 제가 옮기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따라 이 슈퍼챗으로 마음을 나누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임수진님, 카르디아님, 수완채님, 콩타장님, 디오유님, 토르화이트님, 윤헬리님 5만 원 보내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오픈 스튜디오 와서 직접 방송 보고 또 사진도 찍고 가셨던 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막 실시간 접속자 10,000명을 돌파했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10,000명 구독자, 10,000명 동시 접속, 상당한 성과인데요. 제가 이 시점에 한 번 더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어리 때 운동 펼치지 않습니까? 상어에 맞설 수 있는 정어리, 100만 정어리 운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구독자 달성하면 우리가 더 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리겠죠. 그러면 무도한 세력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 보고 계시는 이 10,000분이라도 내일까지 한 분씩만 더 모셔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35만 5천 명 구독자인데요. 내일은 36만 5천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한 분씩만 옆에 3단계 아시죠? 핸드폰 줘봐. 스픽스 구독해주고 핸드폰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씩만 하시고 이달 안에 100만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하루 더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달 1일에라도 100만 될 수 있도록 한 명씩만 하십시다. 그래서 정어리 때 한번 키워봅시다. 노무현 정신 생각해 봤고요. 일본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내일 온전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누가 가는지도 우리가 모릅니다. 왜 가는지 궁금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예. 누가 가는지 왜 안 가르쳐 줍니까? 뭐 지금 이제 저는 이게 또 명단을 공개하면 예. 여러 이제 뭐 오해하면서 이게 또 인신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그 시찰단 있잖아요. 제가 원자력 사고 모든 사고를 쭉 한번 찾아봤어요. 사고 등급이 현재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체르노빌은 워낙 피해 커서 8등급으로 불러야 된다, 이런 데 의견도 있는데, 지금요 체르노빌은요 아예 철저하게 은폐했어요. 완전히 사고를 은폐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도요, 원전 사고 있잖아요. 3대 사고 중에 하나. 근데 펜실베니아 중과 거기도 드라마를 4부작이 나왔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은폐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일본 정부처럼 투명하게 국제기구에 공개하고 시찰 받아준 이런 사고가 없었어요. 중국도요, 등급은 나도 원전 사고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3단계, 4단계 사고 많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냥 은폐하면서
몰래 아마 중국, 러시아 같은 몰래 방출했을 겁니다. 황해 바다로. 따라서 저는 이게 일본이 좀 나름대로는 선진화된 시스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게 국제기구나 공개하기 때문에 너무 이게 괴담으로만 자꾸 이게 접근해서 이것 때문에 옛날에 광우병처럼 뭐 어떻게 된다 또는 이게 사드처럼 전자파이 튀긴다 이거보다는 좀 이게 IAEA나 또는 여러 국제기구나 또 미국, 호주, 중국 다 있잖아요. 조금 이게 믿고 성숙한 자세로 좀 검증을 해보자.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 한마디만 드릴게요. 예. 이거 이제 괴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다만 이제 공정하게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 호주, 인도 얘기하셨습니까? 예. 미국, 호주, 미국, 호주, 중국, 대만. 미국, 호주, 중국, 대만. 그 나라도 후쿠시마 물 10리터 마셔도 괜찮다는 교수 불러가지고 얘기 들려주고 이런 거 괜찮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대통령이 미리 뭐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 석학 뭐 그 교수는 자기 개인 사견을 그렇게 좀 강조해서 아마 이게 발언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교수는 그걸 이게 뭐 누가 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불러서 했잖아요 우리 원장 불렀죠. 연구원이. 불렀는데 그런 발언을 할 국민의힘도 줄은 부르고. 예예.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일방적으로 전해줍니까? 반대하는 목소리도 그러면 들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잖아요. 민주당 집회도 하고 장애 집회도 하고 저는 이제 아니 우리 정부 기관과 여당이 왜 이것을 국민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려주고 안전할 것 같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들려줘야 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뭐 저는 게 양쪽이 균형되게 들려주면 물론 좋겠죠. 근데 지금은 반대 목소리가 압도하고 있잖아요. 야당이나 여러 개 공중 언론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반대적 목소리가 오히려 놓은 게 아닌가. 오히려 이게 지금 진짜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가 보기에 60~70%거든요. 그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혹시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렇게 방류한다고 그러면 걱정이 안 되세요? 저는 이제 광우병 그때 사태 때 소고기집만 주로 갔어요. 진짜 그 단골집에 잘해줬어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위에 방이 없을 때 제가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드 있을 때 성주 참외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사고 나고 몇 달 뒤였습니다. 제가 일본에 그 지역은 아니지만 일본 가서 해 엄청 먹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게 병원 가서 한번 엑스레이 찍는 게 방사능 노출이 훨씬 많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에서 이게 노출되는 삼중수소가 일본에 그 노출되는 오염수 있잖아요. 그보다 이게 치수가 높다는 결과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걱정하는 게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술, 담배가 제일 해롭다 봐요. 근데 그건 매일 먹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네. 얘기하시는데 세 분 다 놀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 뭐 엑스레이가 방사능이 높죠. 그리고 뭐 담배, 술, 담배 해로운 것도 당연하고. 근데 그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엑스레이는 내가 불가피하게 내가 건강을 위해서 찍어봐야 될 일이 있을 때 싫지만 찍는, 그러니까 좋아서 찍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도 사실 자제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오염수를 방류를 해버리면 근데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바다에 다 섞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저 교수님은 좀 이렇게 연세가 좀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좀 많으시고 이제 뭐 아이를 낳을 일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저 정도 나이만 돼도 제가 이제 50이 됐는데 저 정도 나이만 돼도 정말 몸에 해롭겠지만 뭐 저한테야 무슨 큰일이 생기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걱정된 게 아이들이고 임산부고 이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들이 방류가 돼버리면 이거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시중에 떠도는 물고기 중에 어떤 게 오염된 고기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거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저는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이것은 해롭다, 아니다 이것은 괜찮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과학에서는. 그럼 우리가 보면 수술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수술을 받으면 당신 죽을 확률이 5%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그 수술은 괜찮은 겁니까? 안전한 겁니까? 아니면 위험한 겁니까?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내가 그 5%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적이 어렸을 때 됐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더 축적되는 환경에 간 사람은 그 방류수가 없었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확률과 축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안전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바로 치명적인 것도 아닐 것이다. 이건 축적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돈이 아까우니까. 그치 우리 입장에서는 돈 더 써서 계속 쟁여놔라. 그리고 우리는 싫다라고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외교권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에 우리 정부가 대통령 포함해서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걱정하는 거는 우리 미래 세대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오염수 방류는 세계 최초입니다.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차곡차곡 쌓여서 유해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생태계는 어떤 식으로 나중에 차후에 파괴가 될지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강제하겠다고 하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일본은 검증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검증도 아마 포함됐을걸? 뭐 심리적 검증인가요?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관심법인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가는 사람 명단 알려달라. 그것도 no. 그럼 우리가 실제로 채취를 해서 이거를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 날짜만 5박 6일로 늘렸을 뿐이지 실제로 보는 건 하루 이틀 본다는 예. 거잖아요. 이런 도둑 식차를 통해서 국민들의 특히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이렇게 속절없이 내버려둬도 되는 것인지 정말 정부가 이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아니다라고 왜 일본 수상과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 높이는 데만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는 것이고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의 건강 주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걱정을 안 하고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온 국민이 정말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예.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건가요? 2021년에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기자회견을 해요. 아하. 조영 원내대표도 했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 등도 또 따로 해요.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셨나? 저는 이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그 광우병 사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뭐 그때도 이제 미국의 압력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의 정책 결정권자가 결정해서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은요 일본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하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들러리를 써가지고 과학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안전성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그냥 우리가 왜 논쟁을 합니까? 그냥 반대하면 되잖아요. 0.01%라도 불안하면 그냥 반대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끼어가지고 들러리를 써주니까 문제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그냥 친일 매국 정권이다, 친일 매국 정당이다, 이 이야기 비판되는 거예요. 결정권에, 남의 결정권에 들러리를 써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야당도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안 된다고 봐요. 그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국회 결의안 저는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채택해 놓으면요, 이게 만약에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당은 정치적 책임,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상황까지 끌고 가도록 저는 국회에서 좀 더 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찰단은 사실은 일본 정부가 방류하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보증 서주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보증 잘못쓰면 폐가망신하는데 이건 지금 온 국민의 건강이 문제가 생기게 됐고 나라 망하게 생겼거든요. 어민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왜 이 일을 정부가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 우리나라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은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일본어 단교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일본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것은 해롭긴 해로워요. 근데 어느 정도로 해롭느냐는 분분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린 반대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도 일본은 할 거예요. 왜냐면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일단 반대를 해놔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국민들이 뭐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집단적인 전 세계의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한국 정부가 그때 괜찮다 그랬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정부가 나서서 하진 않더라도 저는 그게 최소한이라고 생각돼요. 예. 시찰단이 왜 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걱정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가까운 나라에 있으니까 가장 많이 걱정이 된다. 방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방류를 해도 괜찮은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야, 이 정도 가면 확실하게 할 수 있겠네. 이런 사람들을 보내고 일정표를 딱 보면 아, 이 정도면은 뭐 확실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네.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그게 시찰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가는지도 몰라. 왜 가는지 대충 짐작이 돼. 그렇게 하고 시찰단이 가면 그거 왜 갑니까? 정부도 이번에 시찰단 가가지고 그 방류하는 거 확실히 못하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어제 국회 기재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물어본 질문에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했던 답변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시찰단에 가서 시찰을 했는데 이거 방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방류 불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까? 예, 지금 가정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시찰단이 어제 전문가로 구성해서 일본을 아니 갔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거 보니까 방류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시찰단이 방류할 수 없습니다. 방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결론도 내릴 수 있겠냐고요. 그는 전문가들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과학적인 판단을 하지 그 않겠습니까? 구성원 명단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까? 저는 제 생각은 이거는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그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촉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하는 지점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도 아마 지난 정부하고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아까 인용이 되었습니다마는 21년에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또 발언한 부분도 현재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향하고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니요. 저는 그 이해를 자꾸 합니다. 이제 다른 말씀. 박준영 교수 지금 최고의 전문가가 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최고 전문가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죠. 근데 누가 갔는 줄 알아야 최고의 전문가인지 아닌지 알죠. 근데 저는 아마 추경호 장관도 누가 갔는지 모를 것 같아요. 민간인은 또 아예 포함이 안 됐다고 네. 그래요. 민간 전문가는. 애꿎은 추경호 부총리한테 왜 저렇게 다그치시는지 뭐 추경호 부총리인데 저러고 싶어서 저러겠습니까? 저는 이거 갑자기 든 생각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 두 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최소한의 자질도 없는 사람인가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이 일어날 겁니다. 범국민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우려와 국민 불안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그게 반일몰이라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괴담이라고. 그러고. 괴담이라고 하고 가짜 뉴스를 하고 이게 상식입니까? 그러니까 2011년에 이 원전 사고가 처음 났을 때요. 국내에서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갔습니다. 사별로 보내면서 그때 당시에 기자들을요. 미혼은 가지 말자. 아직 애 안 낳은 사람 보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별해서 가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불안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G7에서도 무슨 후쿠시마산 사태 나오고 왜 주저하면서 그게 뉴스가 됐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부가 이게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주저주저하고 그게 뭐 이걸 먹어야 되나 누가 많이 먹었을까 안 먹는다고 할 수 있나 이런 게 왜 뉴스가 돼야 돼요. 불안 없고 걱정할 일이 전혀 없으면 마음껏 먹고 더 시켜서 더 먹고 왔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인들은 그렇게 우려하면서도 언론도 우려하고 있으면서도 야당이나 국민들의 이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는 왜 이걸 가짜뉴스 반일몰이로 해가냔 말이죠. 저 시찰단 가시는 분들도 참 딱하세요. 그 뭐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없고 된다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저 시찰단을 왜 보냈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이게 완벽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문제는 누구도 확실하게 이건 문제가 없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이거를 시찰단을 보냅니까? 그 어리석은 지금 코미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시찰단 이번 그 방일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제대로 이게 전문가들하고 면담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이 어떤지 현장도 점검하고요. 제대로 이제 그 실효적인 활동을 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저도 이게 정부위원 제가 수십 차례 들어갔는데 명단 공개 안 하는 게 많아요. 우리 심사할 때 굳이 명단을 다 모든 위원들 다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뭐 세 분 말씀도 잘 들었어요. 이분들도 이게 다 나라 국민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뭐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찰단 갔다 해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일본 보고 방류하시오. 우리 동의합니다.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점검해보고 더 체크해보고 하자. 이런 의미로 보냈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방류하지 말한다고 일본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란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찬성회가 면죄부를 줄 리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믿어도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게 제가 여러 나라 반응을 보니까 아까 앵커님 말씀 중에 좀 하나가 저는 일본이 우리 옆에는 있어요. 근데 중국이 방출하면 바로 우리한테 피해가 옵니다. 황해. 근데 일본은 동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늦게 온 수가 있지 해류가 북쪽으로 가거든요. 태평양을 돈다는 전문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쪽으로 동해오면 북한도 피해보잖아요. 그럼 이게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한테? 근데 북한도 지금 일본을 그렇게 공개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유독 좀 이게 심하다. 제가 다른 미국이나 호주나 중국이 얼마나 센 나라입니까? 진짜 위험하면 중국이 일본 방출하면 너 히토리 수출 안 해. 이게 힘이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면 이게 근데 중국도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민감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 바쁘셔서 지난번 우리 정치본색에서 서균열 교수님 인터뷰한 내용 못 보셨죠? 예, 못 봤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그걸 보고 그분 의견에 동의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걱정이 있다 하는 것도 한번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이제 해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해류가 이렇게 태평양을 삥 돌아서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류상으로 오염수가 도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맨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류만으로 오염수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 또 그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삼박 평형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닷물로 채우거든요. 그럼 후쿠시마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많은 선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평형수를 채워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해서 평형수를 버리고 또 다시 채워요. 그러면 그 오염수가 직방으로 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방류되면 그 물고기도 태평양 따라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우리나라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지적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뭐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것들은 물 밑에 바다 밑에 가라앉기 때문에 언제 문제가 될지도 알 수 없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 들어보시면 아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진실을.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아까 말씀하시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그러셨잖아요. 댓글에 바보 맞아가 한 100개 들어왔어요. 네 하고 일제히. 저 사실관계는 또 그래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미 이제 중국은 공식적으로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방류하게 되면 이제 국제법상 할 수 있는 그 사법적 조치들도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입장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경고를 해놓고 이제 지켜보는 중인 거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대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일본 내에서도 약간 반대의 기류가 있어요. 뭐 압도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어쨌거나 일본도 아니 자기 나라 국민들도 자기 건강이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후쿠시마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권력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 게 아니고 공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을 대변해서 하는 거라서 나는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왜 이러는가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또래 분들이
한 40년 이상 공부 안 하는 거야, 그 뒤로는. 그래, 이게 무지의 친일인 것 같아요. 무지의 친일. 무지의 친일인데 이게 왜냐면요. 아직도 우리는 일본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갖고 있는 경제력의 문제, 그 다음에 일본이 갖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의 안보의 문제 이런 거에서 일본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생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발전 경로가 일본처럼 발전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일본과 다른 경로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일본처럼 원전 지어야 되고 일본의 정치처럼 내각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절대적 맹신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사고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통치권자의 전형적인 공부의 부족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 말씀 전 동의하고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정권이. 왜냐면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을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력도 군사력도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일본을 좀 봐줘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합리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따라가겠다고 또 이런 그 방식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일본은 이 시찰단에 대한 정의를 그냥 한국민의 이해를 좀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그들이 뭘 하는 건 아니다. 그게 지금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 아닙니까? 똑 떨어지게 말을 못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 문제 있으면 이 시찰단이 전적으로 이 권한을 가지고 행동을 할 거다. 그리고 문제 있으면 방류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1000개가 넘는 그런 탱크에 저장돼 있는 그 물들을 어떤 거든 다 랜덤으로 다 샘플링 해가지고 우리가 검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못하게 한다는 건데 어떻게 이분들이 가서 판단을 해요?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왜 우리가 들러리를 섭니까? 보내지 말았어야 정상이죠. 예. 화나시죠? 예. 아우 진짜 점점 화가 나네요. 저는 국회에서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류를 우리는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대응에 대해서 논하고 있잖아요. 근데 방류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오염수를 모아가지고요. 어디다가 이렇게 쟁여놓는단 말이에요. 드럼통들을. 근데 일본 땅 굉장히 넓어요. 아직도 공간이 많습니다.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도 석윤율 교수님 인터뷰 한번 봐주세요. 제가 네. 딱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어차피 일본은 그 오염수를 방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막지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방류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안 해도 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얼마나 좀-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돈이 좀 들어갈 거예요. 돈 들어간대요.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그러니까 저장 제가 시설 화가 있지 나는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는 더 못 버틴답니다. 방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증설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이거를 하려면.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오염수를 그쪽에 저장을 하면 이게 방사능은 반감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한 15년쯤 지나면 그래도 괜찮아지죠. 방류해도 네, 아무 문제가 괜찮아지죠. 없대요. 네. 반감이 돼가지고 이제 거의 수치가 제로에 가까워지니까. 그런데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그 많은 저장 시설을 만드는 것 그리고 15년 동안 보관하는 것 그 돈이 많이 드는 이거 거예요. 아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일본의 우익들 입장에서 이게 상징적인 거죠. 아베 유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베 유언. 그게 뭐냐면은 일본이 이제 정상국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군대도 가져야 돼요. 아. 또 한편으로 이 정상국가라는 게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여된 나라잖아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또 원폭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 원자력 발전소 피해를 입어서 이걸 빨리 털어내서 역사에서 종결시켜야 되겠다라는 우익들의 하나의 이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석윤열 교수님 한 번 더 모셔서 인터뷰를 한번 다시 해야 되겠어요. 이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발표할지 정말 궁금한데 발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가봤더니 별 문제 없겠던데 이러려나요? 그럴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서종 변호사님 우리가 봤는데 깨끗하던데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피하지 않을까요? 아. 제대로 못 봤다라든가 뭐 회피할 것 같아요 느낌이. 어찌됐든 자기들도 간에 이제 인간인데.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국민들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때 뭐 광우병 때도 몇 개월 이상 뭐 이런 것들 딱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종욱 변호사도 소고기를 사서 드셨을 거고 그렇죠. 30개월 확실하게 밑으로 설명을 우리가. 안 하면 예. 그냥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갔다 왔는데 이렇게 딱딱 보니까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해줘야지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해가지고는 국민들 걱정을 덜 수가 없잖아요.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서정욱 판단을 변호사한테, 내리기는 예. 애매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보고서가. 박뉴수는 서정욱 반감기가 변호사한테 여쭤본 거라니까요. 아니 오늘 이게 작가가 주제를 2개 보내줘가지고 그 이승만, 박민식 이것만 이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이건 안 다루고 계속 이게 오염수만 지금 다루는데 저는 이게 주제 2번째 주제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빨리 저는 주제 이승만 넘어가야 기념관 이걸 왜 그래 자꾸 서 변호사를 괴롭히니까 서 변호사한테 그런 이 괴롭히겠습니까? 시찰단 문제는요. 갔다 와서 이게 보고서를 한번 보고 예. 또 이게 토론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제하는 것보다 예. 저는 오히려 이게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거든요. 시찰단이 네. 이런 게 미비하다. 한번 지켜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서정욱 변호사 준비한 거 잠깐 한번 들어보게.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그 장면 잠깐 한번 보시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뭐 제가 그 상투적으로 드릴 말씀이 아니고 저는 뭐 1년 동안 새벽 4시쯤 되면 일어나는데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오로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거는 뭐 정치적인 거를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그동안의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준비를 하셨다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볼 텐데 그 전에 궁금한 거 2가지만 짧게 좀 물어봅시다. 박민식 후보자도 검사 출신이죠. 예.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새벽 4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는데 검사 출신들 원래 그렇게 일찍 일어납니까? 저는 이제 새벽 3시에 납니다. 오늘 잠이 몇 시에 없어요. 주무세요 근데? 뭐 검사 출신을 떠나서 이제 어느 나이가 들면 아침잠이 없더라고요. 벌써? 나라 걱정 때문에 4시가 아니고 저는 벌써? 3시에 잠이 깨요. 알겠습니다. 그 하나 궁금했고 두 번째로 본부 장관 후보자 청문하는데 왜 총선 출마하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죠. 뭐 출마할 걸로 봐요. 다만 이제 한 다음에 아무래도 보훈 행정에 좀 지장이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지 않냐 이런 게 비판이 있을까봐 답을 안 한 거지. 예. 제 개인적으로 취재 반반으로는 출마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 취재한 바로는 그러면 이제 이건 또 다른 내용인데 박민식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아끼는 후배 검사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런데 왜 장관을 안 주고 맨 처음에 보훈처장을 줬을까요? 그는 이제 집안의 아버님도요. 예. 보훈자입니다. 아마 이게 여러 관심이 있었고 적임자고 진심으로 이게 보훈 행정에 헌신한 그건 맞아요. 아 그런 집안 이유가 있군요. 예. 근데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다고요? 바로 근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이야기예요. 예. 어제 저 오세훈 시장 그 관서에 한번 갔었는데 예. 장소 가지고 원래 오세훈 시장은 이제 방통대 있잖아요. 해화동에. 예. 여기 크게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대.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배제학당 있잖아요. 우리 덕수궁 옆에 배제학교. 아마 이쪽으로 이게 기념관을 짓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나라마다 이게 국부가 있어요. 중국은 모택동, 대만은 장제스, 그다음에 북한은 김일성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저는 북한의 김일성 동상 기념관 찬성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도 이승만 기념관 동상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박민식 장관 후보자는 이승만 동상 기념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한번 시간을 갖고 우리가 토론해볼 짧게 제가 주제인 것 말씀드리기는 같은데. 짧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4.19 혁명 정신을 개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19 혁명에 의해서 쫓겨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그럼 헌법과 불일치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 이승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직 대통령을 가지고 막 싸우는 거 이제 좀 웬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생각들이 다 다를 수가 있고 공과가 다 있어요. 그래 물론 쫓겨난 건 맞지만 그러나 또 큰 틀에서 보면 그 에치슨 라인이 사실은 만약에 이제 이 에치슨 라인을 미국이 한반도 밑으로 그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지속되었으면 우리도 어쨌든 공산화가 됐을 거고 북한처럼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공만큼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기회가 되면 한번 그 내용 가지고 토론 한번 합시다. 그때 서정욱 변호사 준비 많이 해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일부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호라 경제 여러분 함께 하실 텐데요.
박진영 부원장, 김유정 의원, 이현주 의원, 서정욱 변호사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말씀 듣고 오호라 경제 함께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오호라 경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힘센 정어리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10,000명 넘는 분들이 동시 접속해 주셨는데 한 분씩 이렇게 전부 다 해서 내일은 10,000분이 더 늘어난 상태에서 정치본색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스픽스 글래무어 선크림 저희들이 요즘 판매하고 있는데요. 싸우기 위해서 우리 군자금 필요합니다. 많이 사주십시오. 그러면 스픽스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호라 경제 최양호 박사, 용영호 박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인포스탁 델리 기업정책연구원장,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또 회사도 이야기해 주면 더 좋죠.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앞에 근사한 국기가 7개. G7? 네, G7. 오늘 G7 이야기 하시려고 하는 네, 거군요. G7 얘기를 하고. 옵저버 국기는 왜 빼요? 우리나라 하나 넣을까요? 그러면? 꽂아 주세요. 근데 이따가 퍼포먼스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랬습니까? 그럼 이렇게 돌려놔야지, 이렇게 우리 한국. 그거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걸 뺍니까? 이게 이러면 이제 G8이 되는 건데요. G8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원래 G5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2014년대. 근데 지금까지 이제 뭐 들어오고 나가고가 있었어요. 2014년대 러시아도 G8이었어요. 나가서 그 다음부터 G7이 됐는데 4번 연속을 초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들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갔죠. 그다음에 요번에 왔죠. 그래서 한 2번만 더 들락날락 하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찬스가 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력이 이 안에 있는 나라보다는 지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 국가 경쟁력으로 하면 6위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수출 그런 것들 뭐 이런 거 다 따지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태리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요. 뭐 잘못하면 이제 저기 하는 문제가 되니까. 그래도 다 G7 들어갈 만하니까 G7이 됐겠지만. 근데 윤경호 소장 궁금한 게 G7, G8 이런 데 들어가면 뭐가 좋아요? 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근데 이게 이제 철저하게 GDP 순서로 출발을 했어요. 아까 73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G5? G5 그죠? G5. 예. G6가 된 건 75년이에요. 당시에 프랑스의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이 오일 샤크 뭐 이런 거에 좀 공동 보조를 취하자. 그래서 G6가 됐고요. 7이 됐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러시아가 들어간 건 97년이에요. 20년 후. 근데 러시아는 그리고 나서 크림 전쟁, 그러니까 조지아에 쳐들어갔던 그때 쫓겨났죠. 저는 글쎄요, 우리가 K-컬처, K-컨텐츠 뭐 이런 걸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순히 경제 볼륨이 우리가 세계 8번째 순서. 근데 이제 순서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중국하고 인도가 들어가서 2위와 한 8위, 9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2개 빼면 이제 우리가 10번째니까 순서는 됩니다. 그런데 이 흔히 말하는 역사와 뭐 자기들끼리의 이 통하는 이 선진국 운운하는 유럽과 미국 주도의 이 자리에 일본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푸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럼 미국의 푸들을 자임하고 거기에 갈 거냐? 아니면 목소리를 따로 우리가 뭔가 낼 거냐? 러시아도 생각하고 중국도 생각하고 아시안 국가도 생각하고 전 그런 점에서 저는 G8으로 불러줘도 우리는 가는 거를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우리 어렸을 저는 그런 때 의견입니다. 가장 이제 뭐 강대국 꼽는 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영 푸중소 네,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예. 핵보유국들. 그렇죠. 근데 그 차원에서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반대를 해요. 독일이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 넣으려고 사실 공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누구누구가 반대했냐면 독일하고 캐나다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뭔 조건을 내셨냐면 상임위 얘기를 슬쩍 한 거예요. 그거 하면 우리 한국 들어오는 거 우리 뭐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돼서 사실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그다음에 요번에 보시면 캐나다하고 독일이 정상이 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GA 되는구나. 여기가 전통적 진짜 극렬 반대를 해요. 왜 반대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이 소위 말하는 서방이 그러니까 우리 G7이라는 급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입니까? 네, 급이 다르다 그런 생각들 등등. 그다음에 지금 아시아를 대표하는 건 일본 혼자잖아요. 일본 하나면 됐지. 그래서 이번에 인도하고 호주하고 같이 넣는다는 얘기부터 쫙 했는데 영국하고 독일 총리가 와서 우리 보고 간다? 야, 됐구나 싶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조금 더 우리 기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없죠. 중국은 아니 거기 포함이 안 돼요. 왜 안 들어갔습니까? 중국, 러시아 이쪽에 그러니까 가치의 동맹 차원에서는 지금 뭐 거기는 아예 들어오지 않고 사실 중국이라는 것은 선진국이라기보다 몸은 컸지만 아직도 더 크고 있는 청장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좀 뭐 국제사회에서는 힘은 있으나 조금 아래로 보는 거죠. G7 요즘 얘기하니까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윤경호 소장, G7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합니까? 첫째는 자기들의 경제, 정치, 안보 네트워크 이제 이거였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일 쇼크 이후에 경제적인 이유가 더 컸어요. 뭐 미국이 일극 체제,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냉전 이후에 일극 체제일 때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서방 국가들, 이제 그 패거리에 사실은 이게 하나의 축이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건 러시아, 그리고 신흥국 중에는 중국, 그리고 인도, 브라질 뭐 이런 거예요. 지금은요, 이게 이제 GDP 기준으로 하면 가장 GDP 기준으로 이 G7 국가의 비중이 높았을 때가 1980년대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50%를 넘었어요. 세계 부의 반을 이 7개 나라가 차지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30%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29%. 재미있는 말씀 하나만 드려볼까요? 이 G7 국가의 GDP를 합친 규모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릭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브릭스 5개 나라. 따져고 볼까요?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공. 이 5나라의 GDP 합이 더 많아요. 모르셨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브릭스 S가 사실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로 갔지만 처음에는 사우스 코리아 넣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인구가 작아갖고 결격 사유가 있었죠.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 집단 체제로서 뭔가 힘겨루기를 하는 거에 이제 이 G7은 선진국 클럽 뭐 이렇게 이제 뭐 대접을 할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클럽이란 말이 정확한 게요. 여기에는 사무국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만장일치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안 되면 그러니까 들어올 때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들어가는 거는 못 들어가는. 그럼 어떤 내용을 의결할 때도 만장일치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서 중요한 의결 같은 한 게 뭐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의결이 없어요. 클럽이에요. 같이 모여서 그냥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것들이 부상한 게 미국이 서방하고의 연결고리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 대신 저건 많이 해요. 재무장관 회의 뭐 그다음에 뭐 관련된 통상장관 회의들은 또 따로 모여서 열심히 해서 서로 정보 소통하고 그래서 사실 뭐 클럽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지만 자본주의 국가끼리 친하게 지내자. 그렇죠. 뭐 이런 아니 꼭 자본주의가 아닌 국가들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G7 말고 외연을 확장한 게 G20, G20. 이제 이거는 회의도 더 자주 열고요. 그다음에 범위를 더
과감하게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G7이 예. G7은 자본주의 국가들이죠. 물론이죠. 예. 물론인데 그 G7이라는 게 반드시 꼭 자본주의 뭐 이거보다는 아까 뭐 가치 뭐 예.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연 여기 들어가는 게 이 7개 나라의 그 가치, 서구적인 기준 이걸 전부 다 그냥 다 덥석 받아들일 수 있겠냐. 예. 이런 고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G7 정상회의가 어떤 것인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최영 원장님, 네. 이번 G7에 우리가 이제 옵저버로 갔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간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단은 와서 이제 예비 후보로 이제 간 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하게 온 의제가 인도 태평양 전략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한국이 한미를 중심으로 한 축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와서는 뭐 우리 표면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반도체 공급망을 지금 옮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대만이 이제 계속해서 생산해야 되는 생산 기지를 지금 한국과 일본으로 옮기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이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굉장히 많은 이 소위 말하는 정상회담들도 가면은 잘 안 해줘요, 우리나라는. 근데 10번 이상이 지금 있었고 등등을 봤을 때는 일단 한번 들어와 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데뷔라고 뭐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그럴싸한 데뷔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옵저버도 G7 정상회의할 때 참석을 합니까? 초청국이 그러니까 요번에 일본이 의장국이거든요. 예. 의장국이 불러요. 예. 그러니까 저번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영국이 의장국에서 부른 거고, 그래서 의장국이 자기네 마음대로 초청을 하고, 요번에는 총 20개 뭐 단체와 국가가 지금 모인 거거든요. 7개 하는데 20개가 왔던 거는 이제 요번에 진짜는 단일 대우를 한번 형성해 보려고 많이 부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시다 총리는 요번에 이제 G7을 통해서 진짜 핵무기 없는 일본을 한번 자기네들이 과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초청국은 의장국 마음대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도 없어요. 예. 그래서 원칙은 딱 하나, 만장일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이제 옵저버로 갔는데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서 뭘 발언도 하고 의견도 전달하고 뭐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예, 주도적인 건 없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G7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초청받은 나라들이 추가돼서 그게 이제 나라별로 하면은 뭐 18개 됐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연합, 뭐 EU 연합 뭐 등등 해서 20개 정도가 모여서 같이 발언을 했지만 지금 약간 논란이 된 것도 있죠. 그 확대 정상회의를 하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하고 반갑게 악수하고 인사만 해놓고 정작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앉아서 회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대통령실은 공개를 안 해버렸거든요. 예. 일본 언론에 고스란히 그게 잡혀가지고 예. 대통령 어디 갔느냐 이런 뒷얘기 나오잖아요. 예. 이제 그런 자리에서 한 얘기가 오늘 저희들이 다룰 얘기입니다만 G7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첫날 1세션, 2세션을 했어요. 20일에. 그리고 둘째 날 외교안보 세션을 했어요. 딱 떠오릅니다. 외교안보 세션은 지금 현안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봉쇄 내지는 대처 이거였죠. 첫날 경제 세션에서는 흔히 말하는 A, B, C라고 얘기합니다. 이 G7 회의에서는 A는 농업 분야, 식량 분야, 음식, 그러니까 뭐 식량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이거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지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쌀 수확, 쌀 경작과 관련해서 쌀 농사를 짓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일정한 지원을 하는 거 거기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K 라이스 벨트죠. 뭐 그래서 K 라이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B라는 거는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헬스 이런 거거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고생을 인류가 다 겪었습니까? 전염병,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을 하는데 우리 정부가 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겠다. 그리고 C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이 G7 국가 정상회의 할 때마다
제기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각 나라가 나는 어떻게 실천을 하겠다? 그에 대한 액션 플랜을 또 내놔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좋아요. 아주 폼 잡기 좋죠. 그러나 실제로는 선진국들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분야에 우리가 기여하려면 돈 내서 그 나라에 지원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백신 개발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아마 내는 돈이 2,400만 불. 그다음에 기후위기 변화 이거는 이미 유엔을 주도로 뭐 지구 온도 1.5도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거 가지고 탄소 배출권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번에도 조금 더 강도 높은 우리의 실천 방안이 나왔어요. 근데 왜 이번에 대통령 그 자리에 없었어요?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해명했나요? 네, 정상회담 이제 잡혀 있으면 나오고 들랑달랑 하거든요. 이게 세션이 9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참여하겠다는 게 3개였는데 사실 이제 정상들이 자리에 이렇게 안 하고 지금 뭐 10개 이상의 지금 정상회담을 소화하느라고 나왔다 들어왔다 하고 사실 이제 외교부 장관이 앉아 있는 게 그 뭐 다른 나라도 그런 모습들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범위를 넓히고 처음에 가면은 3개 이상을 못 들어가게 해요. 뭐 자기네들 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우리가 그래도 규칙을 정하는 나라, 뭐 이걸 따라가는 나라에서 규칙을 정하는 나라로 이제 한 번 한 번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종숙님이 박진영 교부 장관이 대신했다는 사실을 이 방송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바이든이 반갑게 맞이했다는 기사는 크게 보도가 됐는데 그런 의견 주셨고요. 레모님 히로시마에서 연 이유는 피해국임을 각국에 강조하고 싶어서였겠죠. 그러는데 그런 의도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기시다가 아예 그거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히로시마에서 이제 한다. 그리고 원래 기시다 총리의 고향이 히로시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상들 다 데리고 또 그런 뭐 원폭 전쟁 기념관도 가고 뭐 등등이 뭐 이런 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이어서 또 일본의 지금 현안 과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방류하는 것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이 질문도 있는데요, 으짜님. 나라가 부강하면 되지 굳이 G7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그거는 뭐 우리가 로타리 클럽 부자들이 로타리 클럽 가는데 로타리 클럽 안 들어간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서 신흥 개발국들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는 비동맹 주의의 연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 대우를 형성하려는 부분들인데 일단 뭐 여기저기 들려서 뭐 이런 여론 뭐 결정하는데 우리들이 참여하면은 좋은 결과들은 있겠습니다만은 꼭 G8에 들어가고 G7에 들어가야 우리 국익이 올라간다.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요. 자, 우리나라하고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으면 앞부분 여쭤봤는데 그러면 그냥 G7으로 들어가서 우리 최양 원장께서 G7 이번 정상회의에서 관전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의제 같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은 G8에서 이번 G7에서는 사실 변곡점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G7에 이번 진짜로 놀란 게 G7에서 금기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핵 감축이에요. 군사 감축, 군사력 감축 뭐 이런 건데요. 그걸 의제로 뽑은 거예요. 오, 그렇다면 이번에 가기를 잘했다 싶어요. 예. 처음으로 핵 감축이라는 얘기를 이제 꺼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거기 같이 모였을 때 뭐 기동량이라도 해갖고만 좋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눈에 띄었던 부분들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반격이 시작됐어요. 경제적 억압에 대해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든다 이러고 의견들을 뭐 지금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 우리의 괴로움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6개월 동안 경제적으로 힘든 게 중국 때문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IRA 뽑고 뭐 그다음에 뭐 감축한다 뭐 이런다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우리가 힘들지 사실 최근에는 중국이 우리 괴롭힌 거 없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기회 뭐 등등이 조금 뭐 플러스 됐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왜 중국이 반발해요? 중국은 이제 전쟁 붙자는 거니까요. 아까도 말씀한
중국이 하고 있는 경제적 억압, 뭐 우리 사드 때, 그다음에 뭐 호주에 했던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조정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거라는 대응체를 만드는 거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바로 치고 나온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군사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수입 안 돼. 그다음에 한 달 전인가 얘기했잖아요. 마이크론 제재할 테니까 한국 거기 메꾸려고 생각하지 마. 뭐 등등이 지금 부닥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러면서 중국이 사실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탄으로 끝나는 나라 5개를 딱 불러다가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했는데 거기가 다 러시아의 영향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중국이 와서 정상회의 하는데 러시아의 암묵적 동의가 없이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로도 지금 붙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대단한 선물을 중국에 하나 줬어요.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164년 만에 중국 보고 쓰라고 내줬어요. 그러니까 저쪽도 대오를 지금 결성을 하고 있고 이쪽에 서방 국가가 G7을 중에서 지금 격렬하게 붙으니까 지금 뭐 한 이틀 사이에 미국 말 좀 하신다는 분들은 이제 미중 이 전쟁은 다시 점화됐다는 얘기들로 나오고요. 이것이 사실 언제까지 갈 거냐면 미국 대선 다가오는 대선까지는 이것이 더욱더 가열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괴롭습니다. 우리는 가운데 껴서. 그 스탄으로 끝나는 그 나라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 전에 다 소련 쪽 땅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러시아 해체 이후, 연방 해체 이후에 독자적인 길을 걸으면서 미국으로 붙은 나라도 있고 중국으로 붙은 나라도 있는데 중국이 이번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아까 최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반부에 살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 또 북반구에도 이 저위도의 국가들 중에 못 사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들에 대해서 G7이 지원을 하는 걸로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G7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협의체입니다. 근데 이 경제협의체가 이번에 중국 때문에 대중봉쇄를 위한 연합전선체처럼 그렇게 지금 돼버렸어요. 그게 중국이 매를 벌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최 원장님이 아까 경제적 억압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미국이 만든 개념이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대만을 중국이 공격하겠다, 무력으로 장악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한다. 우리 윤 대통령도 그 얘기 했잖아요. 중국이 발끈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경제적으로는 경제적 억압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한한령 아니면 호주에 대한 수입 봉쇄 이런 건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중국이 지금 공공의 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이 G7 정상회의에 채택된 몇 가지 의제가 자연스럽게 이 개도국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들로 아까 제가 A, B, C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보다는 중국에 대한 뭐라 그럴까 공동 대처 지금 이걸로 지금 전환이 돼버렸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올해 G7 정상회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 요번에 회의에서요. 우리 이제 예상한 거하고 이제 먼저 얘기들 하고 가는 나라에 배신 때린 나라가 이태리입니다. 뭡니까? 이태리가 1대1로에 지금 가입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래서 하고 올해 11월까지 연장을 할지 안 할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요번에 그걸 안 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온다고 지금 들었는데 이태리가 딱 진짜로 안면을 바꾸면서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이 단일 대우라고 그러지만 굉장히 느슨한 단일 대우고 사실 이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다 국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리의 어떤 우리가 예상했던 행동이 안 나오고 여기 협의체 나오고 그러면 이거를 일단 진짜로 딱 묶어서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규칙이 있냐? 사무국도 없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하는 얘기지만 제일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게 G7 정상회의입니다. 경제 공동체인데 핵 감축이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는 것도 좀 궁금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7개 나라 중에 일본은 확실하고 독일, 캐나다는 핵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는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핵
지휘국을 지금 핵 보유 지휘국을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여기서 미국, 프랑스, 영국. 예, 딱 그거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이니까요. 예. P5가. 인도는 있고. 인도는 파키스탄과 함께 예, 그렇죠. 엮이는 거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가장 궁금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하고 이제 이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이렇게 척을 져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이제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G7에 우리가 업적으로 갔지만 운이 아빠님 미국,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낀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즉 그 중간에서 이익을 보고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 의견 주셨고요. 풍우님 경제적 적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되지요. 레모님 네이버도 중국에서 폐쇄 조치했는데 점점 조치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아 네이버를 폐쇄했습니까? 뭐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인디아가 가장 뭐 우리가 좀 참고 삼아야 될 부분들인데 거기는 코드라 그러는 미국 방위 협의체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SCO라고 상하이 커뮤니케이션 그 오가니제이션에서 들어갔어요. 그건 중국이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뭐 저 러시아 제재하는데도 인도에 저 자기네 뭐 러시아산 석유들 다 갖고 와서 얼마나 장사를 잘했습니까? 그래서 인도가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뭐 어떤 국익이 앞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에요. 수출 비중이 한때 한 25%까지 차지하다가 지금은 한 21%까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수입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중국에 편중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에게 중간재를 공급을 안 해주면 우리는 완제품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에서 중국과의 우리와의 경제 의존도 내지는 교류는 하루아침에 끊을 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기 전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미국이 강조하는 정치적인 용어를 우리도 따라서 썼는데 중국이 발끈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강도 높은 얘기를 그나마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히로시마에서의 정상회의 그다음에 한미일 간에 따로 만나가지고 뭔가 성명을 내놓으면서 중국을 또 자극하면 후속 조치를 뭐 때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건 뭐 없으니까 없는 걸 가지고 미리 걱정할 건 아닙니다만 미국은 우리에게 반도체 분야에서 여실히 확인했습니다만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관계를 끊어라. 근데 미국이 이번에요. 디커플링이라는 용어 대신에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를 대신 썼잖아요. 바로 그것 미국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딜레마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딜레마인 척하면서 아까 최 박사님이 인도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생존 전략이 필요하죠. 그게 외교적인 모호성, 전략적 모호성 이렇게 표현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교류, 의존도 이런 걸 감안하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일도양단 그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학 세미나 가면 재미난 표현들 해요.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경쟁이 이제 가열화되면서 다들 표현을 뭐라고 이제 통일이 돼가냐면 미국하고 중국은 샴쌍둥이다. 몸은 같이 있는데 머리만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는 것은 일단 단일 대우로 가는 뭐 우리가 어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몸이라는 전체를 봤을 때는 이거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전략은 자 미국 중국이 별개의 뭐 어떤 이런 개별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샴쌍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들의 걱정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한미일 간에 이렇게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꼭 중국하고 척지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면 양안 관계 발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국의 반발을 크게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해빙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중국, 미국 믿고 막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가까워지면 우리만 추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외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벌써 외교 탑 간에 만나고 있어요. 예. 요번 그렇게 주에 다 실컷 싸우고 예. 두드러 패다가 자기들은 덜렁 손잡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믿고 까불다가 여기가 떠나고 저쪽으로 친해지면 우리 어떻게 중국은 되겠어요? 우리 지금 외교부 장관 만나주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미국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교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중국 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거를 보고 나서 한미일 정상들이 특히 또 이제 뭐 바이든의 국내적 정치 상황도 있지만 미국 본토에서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한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경제 통해서 또 외교까지 지평을 넓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이 국기는 최양 원장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집에 아이고, 이거 모으는 게 취미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각 자료가 있어서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 얼굴이 시각자료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저 서정욱 변호사처럼 그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만 열심히 하고 뭐 이러지 말고 공부를 잘해 갖고 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 최양호 원장, 영경호 사장 두 분과 함께한 오호라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나오시죠? 네. 내일은 어떤 걸 주제로 하십니까? 그거는 뭐 내일 가서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알기 위한 노력 저희들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백운계 정치본색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